추석 연휴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1,605명으로 일요일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수욕장과 유명 관광지엔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또 확산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오는 사람을 또 막을 수도 없는 거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산관리업체인 화천대유 대표에 이어 천화동인 대주주 측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혹 집중 분석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이 되면 매년 되풀이되는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반려동물 돌봄 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프랑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국방장관 회담이 취소됐고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불참합니다. 지난해 여름 광주에선 납골당 침수로 유골함 1,800여 기가 수해를 입었습니다. 1년 이상 지나 또다시 추석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일부 유족들은 제대로 된 성묘를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몸살을 앓는 도로가 많았는데요. 추석 당일인 내일은 더 붐빌 거라고 합니다. 도로 정체도 답답한 일이지만 코로나가 더 걱정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일요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연휴 기간 동안 지방으로 코로나가 퍼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코로나 상황부터 김단비 기자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방으로 향하던 길목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가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매장 식사는 금지됐고 핫도그, 떡꼬치 같은 간단한 간식류만 포장 판매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안 되고 포장만 가능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맞는 네 번째 명절, 가족 구성원 중 접종 완료자가 늘어나면서 약간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못 본 지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 몇 좀 길게 쉬니까 잠깐 가서 인사만 드리고 오늘 오려고 그래 방문하고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긴 있죠 사실요. 네, 그래서 안 맞는 것도 맞는 게 더 낫긴 나니까. 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적으로 405만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내일 교통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하게 보내고 싶은 연휴지만 코로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605명으로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주간 일요일 발생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1,300에서 1,400명대를 유지하다 최근 시장에서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1,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수도권 감염자가 전체 확진자의 75%에 육박하는데 명절 이동량이 늘어나다 보니 지역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추석으로 인해서 이런 접촉의 증가로 인해서 환자 발생은 분명히 증가할 요인이 더 많다. 다만 그 증가의 그 패턴 자체가 폭발적이기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방역 당국은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면 지체 말고 검사를 받아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국의 유명 관광지들도 이 관광객들로 북적였는데요. 지역 경제 생각하면 반가운 손님인데 전해드린 대로 수도권에서 바이러스를 몰고 오진 않을까 걱정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서울 손님,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지방 소식은 배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수욕장 산책로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백사장을 거닐며 가을 바다를 감상하고 일부 관광객은 물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주말,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사람은 6만 9천 명. 해수욕장이 폐장한 이후 주말보다 15% 이상 늘었습니다. 적게 가는데 소리 안 하면 여기 절대로 못 오는 그냥 오다 왔어요. 재밌으니까. 다른 관광지들도 마찬가지. 주차장은 아침부터 꽉 찼고 골목마다 먹거리를 손에 든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닥다닥 붙어서 음식을 먹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오르는 매출이 반가우면서도 코로나 걱정에 마냥 웃을 수만 없습니다. 확실히 사람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로서는 사람이 많은 게 좋죠. 솔직히 걱정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지방자치단체들도 비상입니다. 체온을 재고 거리 두기를 안내하지만 몰려드는 관광객들을 상대하기엔 힘에 부칩니다.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닌데 이래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또 코로나가 또 확산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오는 사람을 또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만한 추석 선물이 있을까요? 연휴 기간에 한해 요양병원 면회가 허용되면서 이 환자 가족들은 전화로 목소리만 듣던 엄마, 부인의 눈을 보고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체온을 느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싶다가도 이 짧은 만남의 애틋함도 컸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파킨슨병과 싸우는 아내. 두 눈을 맞추고 손을 꼭 잡습니다. 잘 즐겼어? 응? 애들도 다 잘 있어, 여보. 2018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내를 매일같이 찾아왔지만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로 면회가 금지되자 하루 3번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꼭 3번씩을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도 목소리라도 혹시 잊어버릴까 봐서. 2달 만에 마주한 아내. 손과 다리를 주무르고 귀도 청소합니다. 얼굴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사람아. 다른 사람 다 잊어버리고 나 잊어버리면 큰일 나. 치매를 앓는 노모를 만난 딸. 그리웠던 엄마의 손을 맞잡고 체온을 나눕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 알았지? 엄마 사랑해. 울지 말고. 10여 분의 짧은 만남. 다음을 기약합니다. 모시고 나가서 좀 좋은 들판도 구경시켜드리고 싶고 명절 돼서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한 것 같아요. 방역당국은 추석 특별 방역 대책으로 지난 13일부터 2주간 요양병원 면회를 허용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가족은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엄마, 손 좀 이렇게 해봐. 아이고 예쁘다. 다음에 나도 좀 해줘. 알았어? 방역당국은 추석 이후 집단 발생 현황과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해 면회 제한 방침을 완화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 개발업체들이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저 운이 좋아서 대박이 난 건지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화천, 대유, 천화, 동인 이들 업체 쪽에서는 일단 수익이 1,100배 난 건 아주 억울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1,100배라는 이 숫자 자체가 너무나도 터무니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화천대유가 5천만 원을 내놓고 577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런 주장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나누기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1,10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런 셈법은 사실 토지개발 사업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 같은 경우는 그제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 5천만 원이 성남의 뜰을 꾸리기 위한 자본금이었다. 여기에 운영 비용 등을 위해서 사업 초기에 350억 원을 투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5천만 원은 결국에는 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이었었던 거고 이후에 회사가 꾸려져서 추가로 사업비를 썼다 이런 것입니다. 물론 1,100배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건 막대한 수익이 났다는 건 본인들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혹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닌 거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었던 이 성남의 뜰의 지분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분 구조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우선주와 보통주로 나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기관이 속해 있었던 우선주와 달리 이 화천대유는 보통주, 그것도 1%가 채 안 됩니다. 이 논란이 되는 곳은 이 SK증권인데요. 금융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주가 아닌 보통주를 받아갔습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 설명드렸듯이 SK증권의 자체 자금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 7명이 신탁 방식으로 투자한 돈이었습니다. 통상적인 배당 구조처럼 이 대장동 개발 이익도 우선주가 먼저 배당을 받아갔고요. 그런 다음에 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이 두 곳 모두 이 우선주 주주에게 줘야 하는 배당금을 다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챙길 수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주부터 주는 건 맞는데 네. 반대로 생각하면
우선주에게 어느 정도 이제 몫을 주고 나면 그 이후에 막대한 수익은 이 보통 주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사실 이 다른 수익을 제외하고 순수한 배당금만 놓고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원이라는 이 약정 이익만 챙긴 반면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층은 이 지분이 훨씬 적은데도 이 4천억 원을 받아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왜 이런 방식의 배당 구조를 설계했는지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개발업체 해명 중에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자기들도 많은 리스크를 안고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땅 짚고 뭐 헤엄치기식의 특혜 사업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네. 어떤 리스크들을 안았다는 겁니까? 크게는 이 부동산 경기 리스크 그리고 이 인허가 리스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 금싸라기 땅이 된 이 대장동이 2014년, 15년에는 사실 가격이 폭등할지 누구도 예상 못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야말로 호재가 됐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2016년에 하나은행이 분석했던 보고서에는 조금 다른 말이 나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 인허가를 내주는 등 실시 계획 승인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등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애초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와의 이 개발 사업 연관성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화천대유 고문들 중 이제 상당수가 이 지사와 연관된 인물이 들어가 있다. 이걸 이제 하나의 근거로 이제 제시를 해왔는데 이 부분도 지금 해명을 내놓기 시작을 했죠. 맞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재명 지사와 연결고리는 없고 정관계 로비도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장동 일대의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고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의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만큼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조언을 얻을 목적이었다는 건데요. 자문료로 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를 지급했고 모두 열심히 일한 건 직원들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권 전 대법관의 해명과는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권 전 대법관은 이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이 거리가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월 1,5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예. 그렇다면 특혜인지 대박인지 이거 어떻게 밝힐 수 있는 겁니까? 좀 더 따져봐야 되고 해명도 더 들어봐야 되는데 사실 핵심은 누가 이런 사업 구조를 설계했는지 그리고 사업 계약서대로 배당금이 지급한 게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당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은 현재 언론 대응을 피하고 있고 또 사업계약서 역시 이 비밀 조항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최주연 기자였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방금 보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등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의 네거티브 이슈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명절 밥상 민심이 대선에 얼마나 중요한지 앞선 대선에서도 여러 차례 증명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 현안들이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한희 기자가 여론조사들을 정리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반부 주요 정치권 이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었습니다. 부정을 하거나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안 들 이유가 전혀 없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재현성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연휴 직전 TV토론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정가록을 도려가는 수사는 없어요. 이 같은 이슈들은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한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하락한 반면 윤석열 전 총장은 조금 올라 4주 만에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론조사에선 이 지사의 우위가 지속됐고 윤석열, 홍준표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모두 오차 범위 밖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의원 지지율 추세도 달랐습니다. 여야 후보를 대상으로 한 경우 6주 연속 상승세가 주춤한 조사가 있었지만 범야권 주자들 가운데선 윤 전 총장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 추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차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고발 사주 문건으로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위기감에 일부 보수층이 집결했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질 않았었거든요. 대장동에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마 그런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론조사 기관과 전문가에 따라 결과와 분석이 엇갈리면서 추석 연휴 이후 대선 주자들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이렇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보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승부처인 호남 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지사 캠프와 이낙연 전 대표 캠프도 대장동 의혹을 놓고 격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 지역 경선 투표를 하루 앞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거셉니다. 연일 의혹을 제기하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이재명 캠프는 내부 총질, 나쁜 후보라며 비난을 쏟아냈고 이낙연 캠프는 대놓고 총질한다며 맞섰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이낙연 후보는 도대체 누구 편인가, 야당 대변인이 되려는 것인가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이낙연 후보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개혁 진영이자 민주당 원팀입니다. 부디 오해를 푸시고 국힘 토건 게이트의 본질인 국민의 힘에 문제 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사는 공영개발을 제도화하겠다는 글을 올려 대장동 의혹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국민의힘과 이낙연 전 대표를 하나로 묶자 발끈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위기 때마다 이낙연 후보 탓을 한다며 원팀 정신 부정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뭐 하는 것 아니냐. 이재명 후보가 관여했다거나 이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설명해 주시고 오해를 풀면 좋겠다 싶어서 여쭈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승부처가 될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이낙연 두 캠프의 네거티브전이 다시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주말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내일부터 온라인 ARS 투표가 엿새간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야당 대선 주자들은 추석 연휴에 뭘 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캠프 재정비를 준비 중인데 총괄실장 장제원 의원 거취를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대장동 현장으로 달려가 이재명 지사가 연루됐다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찾아 대선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의심된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했습니다.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주도해가지고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에 특혜를 준 사람이 누구냐? 사건 감명이에요. 사퇴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관련이 됐으면 감옥 가야죠. 그러면서 칼잡이 대통령이 안 되려 했는데 대통령이 되면 서민 핏바는 거머리떼에 부당 이득금을 전부 환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괴물과 싸우는 시민운동을 주장하며 괴물이 되어버린 이재명 지사는 수사를 제대로 받고 국감과 특검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궁지에 몰린 이 지사가 선택한 위기 탈출 전략은 일원 타령과 남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지사에 대한 공격은 자제하고 캠프 정비를 구상 중입니다. 조만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선대 본부장으로 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들의 경찰관 폭행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장제원 총괄실장의 거취를 두고는 고민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자,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의 요즘 모습입니다. 예전과 달라졌다는 느낌 못 받으셨나요? 나름 상당히 이 패션에 신경을 쓴 거라는데 어떻게 달라진 건지는 조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평소 통이 크고 편안한 옷을 입는데
세련된 이미지를 더하기 위해 몸에 딱 맞는 양복을 새로 맞췄습니다. 신발은 구두 대신 쿠션감이 있는 것만 신는데 걸을 일이 많아 선택한 신발이라는 게 캠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여기 감자떡은 없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조하려고 회갈색 머리로 염색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와 비교하면 한눈에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의상도 짙은색 계열의 정장을 주로 입는데 캠프 관계자는 안정감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은 머리로 염색을 하니까 사람이 너무 세 보인대요. 그동안 붉은색 넥타이만 고수하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넥타이 색깔을 바꾼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나도 고집스럽다고 해서 요즘은 좀 푸근한 아버지나 푸근한 할아버지 모습으로 선거를 하려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안경을 쓰기 시작한 건 토론회를 앞두고부터입니다. 시력이 안 좋아 자료를 볼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는 걸 막기 위해서였는데 포근한 이미지를 주려고 둥근 형태의 안경을 선택했습니다. 최근에 저의 고집을 꺾고 우리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안경을 끼웠지 않습니까? 옷차림과 소품 하나에도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경선 후보 무엇을 두고 다른 꿈을 꾸고 있을까요? 네, 결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본경선에서 1위 후보가 50%를 넘지 못하면 2위 후보와 단 둘이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선에 대한 1, 2, 3위의 후보들의 생각은 각양각색인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본선에서 이길 후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님하고 저하고 이번 경선이 이렇게 개혁 대 개혁하니까 네거티브로 안 빠지고 즐거우시죠? 맞습니다. 네, 이런 결선이 됐으면 좋겠죠. 네. 저는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결선 회피하세요? 뭐 결선 공포증 있어요? 2등 후보가 이낙연 후보가 아니라 저 추미애라면 경선 대흥행이 될 텐데. 네, 알겠습니다. 네, 보면. 보신 것처럼 1위 이재명 후보는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을, 2위 이낙연 후보는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를 막아서 결선에서 뒤집겠다는 전략이고요. 또 추미애 후보는 2위인 이낙연 후보를 누르고 결선에 오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선 여부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호남권 투표 결과에 달려있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호남에는 민주당 권리당원의 30%, 약 20만 명의 표가 집중돼 있는데요. 오늘 이낙연 후보는 전남 목포와 여수의 전통시장을 찾아서 공을 들였고요. 또 이재명 후보는 최근 하차한 전북 출신 정세균 전 후보 측의 인사를 영입했습니다. 호남 지역은 본선에서 이길 후보를 선택하는 이른바 전략 투표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는 누구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대 40 숫자 2개가 나와 있습니다. 네, 20대와 40대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놀라울 정도로 두 세대의 지지 정당이 달랐습니다. 20대는 48%가 국민의힘, 23.3%가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40대는 더불어민주당 49%, 국민의힘 27.6%로 나타났습니다. 참 이게 10년 전만 해도 20, 30대와 5, 60대 이렇게 갈렸었는데 최근 들어 20대와 40대가 갈리는 이 추세가 뚜렷합니다. 네, 지난 4.7 재보선 때만 해도요. 이미 20대의 국민의힘 지지가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제발 살게 해주세요. 586 세대 여러분, 그리고 40대 여러분들, 청년들이 안 보이십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 보이세요? 영광스럽게도 그 20대가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저를 한 3배 정도 지지해 준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 앞에서 떳떳한 정치하겠습니다.
20대는 진보 보수라는 이념의 선입견 없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자유롭게 평가한다면서 이 정부에서 기성세대와의 자산 격차가 커지고 또 부동산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본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권당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건데 그러면요 민주당을 이 40대가 계속 지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40대는요 민주당이 참패를 했던 지난 4.7 재보선 때도 가장 우직하게 민주당을 지지한 세대로 꼽히는데요. 개혁 성향이 강하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지지층들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또 민주화 586 세대의 영향으로 보수 정권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뭐 이제 각 당도 이런 약점을 알 테니까요. 이 대책을 마련 중이겠죠. 네, 민주당은 2030 세대 표심을 위해서 공정이라는 이슈를 들고 나왔고요. 앞으로도 MZ세대에 의한 또 MZ세대를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서겠다 다짐합니다. 한국의 항공을 세계 최강으로 만든 그 공정 사다리가 청년 정책에도 더 확고히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40대는 정치 이슈보다 정책에 민감한 세대라면서 후보들이 정책 승부를 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또 민심인 만큼 이 특정 세대 지지율이 높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죠. 대통령이 되려면 한 명의 국민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명절 맞아 추모공원이나 산소에 성묘 다녀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난 여름 수해 피해로 납골당에 물이 들어찬 광주의 유족들은 유골을 직접 말려야 하는 끔찍한 경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직도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가족도 있다는데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가 가봤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유골함 1,800여 기가 침수된 광주의 한 추모관입니다. 추석 연휴 유족들의 마음은 더 무겁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 건지 현장으로 갑니다.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겨진 건 지난해 8월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빗물과 강물로 추모관 지하가 물에 잠겼습니다. 유족들은 유골함을 직접 끌어안고 나와 다시 화장하거나 직접 건조해야 했습니다. 젖은 유해를 직접 쓸어 담아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 유골함이 넘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부둥고 와서 집에 엄마 모셨던 그 방에서 보일러 50도 해가지고 구이를 말렸어요. 침수 사고가 발생한 지 400일 정도가 지났지만 피해를 입은 1,800여 기의 유골함 가운데 260여 기의 유족들은 추모관 측과 피해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추석이 다가가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성묘를 드려야 되나?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빠가 계시지만 찾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고 싶지만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이 돼버렸다라는 게 죄책감에 시달린다고도 얘기합니다. 어머니를 뵈러 올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죠. 솔직히 어머니를 2번 돌아가시게 한 것 같고. 추모관 측이 침수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동의 없이 유골함을 다른 층으로 옮기기도 했다며 아예 유골함을 집으로 가져온 유족도 있습니다. 명절도 돌아오고 또 저희 아버지 기일이거든요. 명절 시즌이. 그러니까 저번 주 일주일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울었고. 추모관 측은 자신들도 예상치 못했고 어쩔 수 없었던 자연재해였으며 유족들과의 합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자연재해로 물이 들어가면 어찌고 이거 한다고 피해를 받고 죄송하고 우리 마지막 일행자까지 기다렸어요. 지자체가 중재에 나섰지만 지난 3월경 최종 결렬된 상황. 추모관 측과 일부 유족들과의 소송전이 남겨져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명절이나 연휴철에 고속도로에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어버리는 반려동물들 요즘도 많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무료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1살 된 반려견 뽀시리를 아는 보호자가 구청을 찾았습니다. 열 체크와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한 뒤 뽀시리는 돌봄 쉼터에 자리를 잡습니다. 명절 기간 반려동물 유기를 막고 시민들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보호소를 마련한 겁니다. 이번이 벌써 7번째입니다. 애견 카페들도 많이 문을 닫아서 따로 유치원 맡기기도 어렵고 했는데 이렇게 구청에서 도와준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거 보고 신청했습니다. 반려견이 잘 지내는지 걱정하는 보호자를 위해 하루에 2번 사진을 찍어 보내줍니다. 반려동물 호텔 비용을 내기 힘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고령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맡길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가구당 1마리. 이후로는 소득이나 연령층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30마리까지 돌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명절 되면은 어디 크게 이동해야 될 때 유기견 발생 위험도 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서초구도 3년 전부터 관내 반려동물 센터에서 입양된 유기견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접수비 5,000원을 내면 최장 3일간 맡길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게 필수 의료 지원을 해주는 우리 동네 동물병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500가구에 한해 서울 시내 40개 동물병원에서 공짜로 필수 진료를 받게 해주는 겁니다. 지난해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은 13만 마리가 넘습니다. 매년 신규 등록되는 만큼 유기되는 동물도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자체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명절이라 북적북적했을 전통시장들. 예전 같았으면 검은 비닐봉지에 과일이나 반찬을 가득 담아서 건네받았겠지만 요즘은 시장에서도 일회용품을 없애자는 움직임입니다. 전민영 기자가 가봤습니다. 시장을 찾은 손님이 닭강정을 고른 뒤 그릇을 내밉니다. 집에서 가져온 반찬통입니다. 용기에 담아주세요. 주인은 반찬통에 음식을 담아줍니다. 일회용품 포장 없이 용기를 내 다회용기를 쓰자는 취지의 용기내 캠페인입니다. 저도 일회용품 대신 미리 준비한 다회용기에 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회용기에 포장하면 쿠폰을 받습니다. 모아둔 쿠폰을 가져가면 시장에선 종량제 봉투나 친환경 다회용기로 바꿔줍니다. 2030년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에서 전통시장이 앞장서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선 겁니다. 해보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서 집에 가서 또 비닐 꺼내서 어디다 담고 이런 작업을 안 하니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 지난 5월 전통시장 중 처음으로 용기내 캠페인을 시작한 망원시장. 소비자와 상인 모두 친환경 시장을 만들자는 공감대 속에 모든 점포가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비닐봉지 담으면 되게 편해요. 근데 용기는 또 저울 달아가지고 빼고 하고 하면 조금 불편하긴 하나 마음은 뿌듯해요. 처음에는 왜 굳이 불편하게 왜 용기 챙겨왔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냥 상인들한테 지구가 많이 아픈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SNS에서도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로 포장해왔다는 인증샷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살리는 작지만 큰 실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영국, 호주와 함께 출범시킨 안보동맹 오커스에 프랑스가 더 반발하고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호주와의 대규모 잠수함 방산 계약이 취소됐기 때문이죠. 급기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도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주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메시지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는 미국, 영국, 호주, 3국 동맹 오커스에 대해 반발해 왔습니다. C'est vraiment en bon français un coup dans le dos. Nous avions établi avec l'Australie une relation de confiance. 미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약속받은 호주. 프랑스와 맺은 77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계약을 백지화했습니다. We had made very clear that we would be making a decision based on our strategic national interest. 이에 대해 한 프랑스 관료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자신의 개를 죽일 때는 광견병 핑계를 댄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를 무시하면서 국익으로 포장했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미국과 호주에 주재하는 자국 대사들을 본국으로 소환해버렸고 영국과의 국방장관 회담까지 전격 취소했습니다.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Le président Biden a demandé à parler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il y aura un échange téléphonique dans les tout prochains jours. We will have our differences. We will make mistakes. Okay. But in the end, if we're confronting common adversaries, then we damn well better start working together. 지난 6월 영국 G7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돌아왔다를 외쳤던 바이든, 마크롱 두 대통령이지만 이번 일로 크게 틀어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스페인 총리도 유엔 총회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유럽의 하와이로 불리는 스페인령 카나리아제도 라팔마 섬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용암이 집 마당들까지 흘러들어오며 주민 10,00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태양의 불기둥처럼 시뻘건 마그마가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현지 시간 19일 오후 3시 15분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라팔마 섬의 쿰브레비에아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유럽의 하와이로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던 섬은 순식간에 용암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최고 350m까지 뿜어져 나오는 화산재는 마을과 도로까지 날아왔고 용암은 마당부터 집안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주민 8만 명 중에서 최대 10,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난 1971년 이후 반세기 동안 화산 폭발 없이 평화롭던 라팔마 섬은 최근 6,600여 건의 지진이 발생하며 폭발 징조를 보여왔습니다. La situación evolucionó muy rápidamente hasta que hoy, finalmente a las 3 de la tarde, 3:10, comenzó la erupción.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유엔 총회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Estamos muy pendientes, lógicamente, de los incendios que se puedan producir. 최근 폭염과 산불, 홍수와 가뭄, 지진과 화산 폭발로 신음하는 지구. 자연의 역습 앞에 인류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멕시코 국경지대에는 이렇게 대규모 난민촌이 형성됐습니다. 혼란스러운 자국 상황을 피해서 탈출한 IT 난민들인데 수가 감당할 수 없이 늘자 친이민 정책을 추구했던 바이든 행정부도 결국 추방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신발과 비닐봉지를 들고 허리까지 오는 강을 건너는 난민들. 끝자락에 다다르자 말을 탄 미국 순찰대가 가로막습니다. 틈을 타 빠져나가려는 사람까지 쫓아가 부여잡습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 델리오 부근에는 14,000여 명의 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 IT인들입니다. 지난 2010년 IT 대지진 이후 남미로 이주한 사람들과 최근 대통령 암살 이후 고국을 떠난 IT인들이 합세해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올라온 겁니다. 미국과 멕시코를 잇는 다리 밑에는 대규모 난민촌이 형성됐습니다. 더위를 피해 모여든 사람들은 목욕과 빨래를 해가며 며칠째 노숙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수용 불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They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removed and they will be sent back to their country of origin. 순차적으로 비행기에 태워 돌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IT로 돌아온 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미국으로의 불법 월경자 수는 2달 연속 20만 명을 넘어 2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에선 바이든의 친이민 정책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오대산의 나뭇잎이 조금씩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추석이 지나면 단풍 소식도 들려오겠는데요. 때마침 오늘부터 강원지방기상청은 단풍 실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풍 맛보기 온라인으로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남은 연휴는 비와 함께하겠습니다.
특히 추석 당일인 내일은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새벽 중부와 호남에 내리기 시작해 아침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에 10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는 최고 7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아침까지는 서쪽에, 낮에는 동쪽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그래도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차츰 그치면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26도에 머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모레도 전국에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여랑야랑에서 20대와 40대의 이 지지정당이 정반대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이슈에서도 이 생각 차이가 뚜렷합니다. 북한과 난민의 너그러운 40대와 동질감보다는 냉정한 현실이 앞서는 20대. 노력한 만큼 대우받는 게 공정이라는 20대와 공동체를 위한 양보가 공정이라는 40대. 한때는 산업화 부모 세대와 민주화 자식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공정과 정의, 같은 가치를 두고 삼촌과 조카가 생각이 갈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 다른 세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가족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오늘 한마디는 설득보다 경청부터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